아무리 기다려도 한글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만 이러지? 정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일 하세요? 부모 면담을 갔는데 이제 제가 학부형이 처음 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들 모임에서 굉장히 막 뒷담화들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블루스 칼럼니스트이자 발달장애 작가 양예준 군의 엄마 장윤경입니다. 지금 현재 색연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칼럼으로 쓰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묶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기자일을 하고 또 남편도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지내다 보니까 막 똑똑한 아이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 적어도 그냥 똘똘하고 그냥 평범한 어느 집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장손의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 임무는 다 했네 막 이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쯤이었어요. 아이가 문화센터를 제가 데리고 가도 다른 아이들처럼 상호작용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주세요 하는데 저희 아들만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벽 잡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물 같은 거를 잡으면 이렇게 흔들고 있고 왜 내 아이만 이러지? 조금 늦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친정어머님이 하루는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를 불러서 자폐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발달장애 아이의 양상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 한참 SBS 방송국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시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 찾아뵙고요. 14명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동행동이라는 건 물론 정신과 선생님들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불안하거나 그럴 때 잠깐 뭐 차를 마신다든가 흡연자 같은 경우 담배를 핀다든가 자신을 이완하는 잠깐의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발달장애 친구들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낯선 곳에 갔을 때라든가 누군가가 자신한테 자극적인 행동, 그러니까 뭘 해 하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정보를 처리하기 힘드니까 계속 혼잣말을 한다든가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걸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분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스틱을 잡으면 이렇게 흔들 때 이게 잔상이 맺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눈에다 대고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한 70바퀴씩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회전 감각이라든가 감각 처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세발 자전거를 사주니까 그걸 엎어놓고 이렇게 물레질을 해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인 저는 그 보편 타당한 것이 왜 내 아이한테는 안 되는 거지? 진짜 자폐인 건가? 정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상동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준이가 정말 극도로 불안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뭔가 남과 다르다라는 거를 의사 14명을 만나면서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자폐다, 아니다, 그냥 늦된 거다 말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내 마음가짐이었어요. 엄마인 나의 자세. 근데 바라보니까 아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훌륭한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를 1:1로 집으로 가정방문까지 시키고 해도 언어적인 건 늘지도 않거니와 언어가 늘지 않으니까 한글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입학 시기가 다가오는데 취약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결국은 입학 유예를 결심하게 돼요. 제가 책에다도 썼지만 취약통지서 오기 전에 혼자 주민센터에 가서 첫 번째로 아이 입학 유예를 쓸 때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가방 메고 가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이한테 엄마표로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내가 어려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글을 하나씩 그리고 이 아이가 늘 뭔가를 흔드는 이 압력을 연필을 쥐고 꼭꼭 눌러서 쓰는 방법을 알게 해줬죠. 결국은 학교를 유예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1년이란 주어진 시간을 에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이는 생일도 느리고 키도 작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엄마인 내가 해야지. 나라면 할 수 있어. 난 엄마잖아. 엄마가 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누군가한테 좀 장애 엄마래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교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들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근데 세상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결국 무지였죠. 발달장애 아이가 우리 반에 있대라고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정보가 알려지자 담임 선생님께서 딱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예준이 다음 주부터 도움반으로 내려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5일째인데 선생님. 어머니, 보통 이런 애들은 내려가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일 하세요? 부모 면담을 갔는데 이제 제가 학부형이 처음 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들 모임에서 굉장히 막 뒷담화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그냥 돈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특수반인가 뭔가 그런데 그때 알았죠.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와 조금 다르고 내 아이한테 피해를 주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수반은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 알려줬어요. 많은 어머님들한테. 내가 양해준 애 엄마고 내 아이가 발달장애다. 장애 아이들이 가는 특수반은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걸 공부해서 가르치는 곳이지 문제 아이가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 급기야 교장 선생님을 입회하에 모든 어머님들 앞에서 저한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조금 아기처럼 말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니까 네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가족한테는 더없이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학부모 총인 날 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그 많은 한 30여 명의 엄마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저한테 손 내밀어 주는 어머님도 있었고 색안경을 끼고 담임 선생님한테 예준이하고는 짝시키지 마세요 이런 어머님들도 있었어요. 학교를 유예를 했는데도 이 문제 행동은 소거가 안 되니까 소아정신과 원장님을 찾아뵀죠. 14번째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예준이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어떤 텐트럼이라는 문제 행동은 없지만 사회적인 집단 생활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넌지시 얘기를 주셨어요. 사실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복용되는 약이에요. 그러나 ADHD라는 아이들한테 이게 맞는 약이지 발달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지금도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예준이는 그 미량의 ADHD 약을 n분의 1도 안 먹었어요. 몸무게. 근데 몸이 이렇게 축 처지고 아이가 혼자만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학습지를 막 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 마법의 약인가 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선생님이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이 용량을 올리니까 아이가 이제 혀 근육까지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침이 심지어 고여요. 연필 흔드는 행동은 없어졌는데 어떤 특정 만화나 이런 뭔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하던 애가 그냥 이렇게 힘이 없는 아이. 그리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예준이 이렇게 미세하게 손 떨려요. 그리고 손톱이 자라지 않아요. 얘가 손톱을 물어뜯어서가 아니라 손톱이 자라지 않아서 얘가 여기가 엄마 가려워요. 엄마 나는 여기가 왜 아파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약을 줘도 문자를 파네. 아이한테 이런 소아정신과 약물을 준다는 죄책감에 항상 약을 주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약을 먹으면 조금 효과가 있어서 득이 많은데 예준이는 예외의 케이스로 실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 그냥 끊으시죠.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어머 내 아이는 약도 안 되는 아이인가? 라는 생각에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2주가 딱 지나니까 마법처럼 손톱이 나오고 옛날대로 또 막 아이가 흔들어요. 근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인간다운 내 새끼. 우리 예준이면 됐지. 엄마가 미안해. 고생했다. 라는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을 끊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대처해 줄 수 있는 뭔가 대안책을 생각한 게 이제 소위 지부 색연필. 그 색연필을 주니까 얘가 그걸 또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슬쩍 A4 용지 같은 걸 이렇게 내밀었어요. 예준아 여기다 흔드는 거 어때? 자 같이 오케이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막 흔들었어요. 어떤 형태를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얘 데리고 미술학원도 가봤어요. 자폐, 발달장애요? 공모전 이런 거는 사실 예준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돈을 내고 나도 출전을 해보겠다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저걸 왜 안 껴줘? 거기서 벽에 딱 제가 막히죠. 그러면서 한 발달장애 어머님이 예준 엄마 그거 어떤 어플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그걸 보니까
자유공모라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런 거에다 내볼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서울문화재단에서 프로젝트 A라는 발달장애 아이들 공모전을 했어요. 현장 드로잉 공모였는데 딱 팔절지, 도화지, 크레파스, 색종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 된다라는 보장도 없이 뭘 그려야 될지도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이만 하수구를 그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풍경을 그리거나 가족을 그리거나 동식물을 그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만 저는 이제 그때 속으로 망했다,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하수구라고 또 한글로 써요. 그래, 됐다, 그냥 오늘은 참석한 걸로 만족. 그런데 한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를 뽑으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예준이한테 물었죠. 너 왜 하수구 그렸어? 엄마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복도에 하트 하수구가 있어요. 그 하수구판에 이렇게 패턴이 하트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1도 관심 없는데 자폐 아이들은 그 어떤 패턴이라든가 규칙적인 반복을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래서 예준이한테 자기를 편안하게 해줬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그 네모 색종이를 보는 순간 하수구판을 그렸던 거예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겸임으로 계셨던 분이 놀랍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그리는 걸 그리지 않고 자신 안에서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걸 표현했다는 거. 그러면서 예준이한테 넌 이 다음에 멋진 화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준이가 무심코 바라봤던 에어컨 실외기, 이발소 사인볼이라든가 지나다니면서 사실 하수구 판을 많이 봐요. 예준이가 남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 그렇다면 이게 예준이구나. 처음 제 머릿속에 딱 경종을 울렸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준이가 도전한 공모는 발달장애 작가들만 하는 공모가 아니었어요. 전국 공모 그리고 해외 공모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도전하는 거는 위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때요? 다른 거에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많은 공모전 이력들이 처음에는 뭐 장려상 뭐 이런 작은 상에서 큰 상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영국 사치미술관에 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술 전공자가 아니까 영국 사치미술관이 뭐 하는 데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스타트 아트 페어가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됐고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영국에 갈 5명의 아이를 찾는다.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하고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저한테 기적을 그 후에 만들더라고요.